예,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의 정근홍이고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로 해서 제가 오늘 여기 꼬마 속녀 신사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잘 어울릴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약간 국내에서 있었던 그 나쁜 이야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건 뭐 전 세계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야기여서 좀 관심이 좀 다르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저는 현재 현역 군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면은 제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화학 무기에 대한 주로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화학 자균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화생방 무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생방 무기 중에서 화학 자균제, 화학 무기를 화학 자균제라고 합니다. 근데 화학 자균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인체에 동물, 식물 등에 대한 화학적인 영향을 가해서 사망, 그 다음에 일시적 기능 정지까지 그리고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이야기를 하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화학 무기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화학 무기들이 이런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신경자균제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자균제도 있고 수포자균제도 있고 뭐 무능화자균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무기는 여러 가지 대량 살상도 하기도 하고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생산비가 저렴해서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1kg/제곱미터 내에 100% 인원을 전부 다 이제 살상할 수 있는 평균 비용을 봤을 때 화학무기랑 생물학 무기가 훨씬 더 가격이 낮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중에서는 생물무기를 썼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그 코비드-19 그 상황을 겪어본 학생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알아서 막 퍼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기 쓰는 것도 가능은 하긴 하지만 상당히 어떤 정확한 타겟을 주고 쓰는 무기로서는 생물 무기는 조금 그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어서 주로 화학 무기를 가난한 자의 핵무기다 그리고 또 통제 가능한 테러로서 많이 쓰는 무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잘렸는데 화학 무기는 이프루 전투라는 데에서 좀 이따 또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2018년에 화학무기 현재 금지기구 이제 화학무기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도 사용하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2018년에는 결국 전 197개국 중에 193개국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한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 화학무기라는 게 뭐 옛날에 오래전에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4년부터 23년까지 시리아 내전에서도 쓰이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인 1년이 지났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클로로피크린이라는 실제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전례가 있어서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꼬마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정남이라는 그 김정은의 이복 형이 이제 VX라는 화학 무기에서 실제로 죽은 사건이 있었고 1995년에는 옴질리교 사건이 있었는데 옴질리교 그 교주가 1995년에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라는 화학 무기를 뿌립니다. 그래서 13명이 죽고 5천여 명이 사상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노비촉이라는 물질로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화학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편집 때문에 그런가? 될 것 같아.
약간은 좀 무서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서운 잔인한 장면도 좀 나옵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시간 동안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말합니다. 생물학 무기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터뜨리는 것.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통제가 어려운 탓에 자칫하면 감염병 세균에, 즉 팬데믹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화학물질, 독소를 이용하는 화학무기는 사람, 동물 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 전쟁에서 선호됩니다.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 화학무기. 화학무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끔찍한 흔적을 남겨왔을까요? 동물의 독을 타거나 화살에 독을 바르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화학무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낳는 본격적인 화학무기의 사용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이프르 전투가 시작이었습니다. 독일군은 170톤에 달하는 염소가스를 투입했고 연합군 측은 5,000명 이상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염소가스는 몸에 있는 수분과 결합했고 염산이 돼 눈, 코, 폐를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까지 공식 기록으로는 130만 명이 염소가스를 비롯한 호수변, 겨자가스 등의 화학무기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참혹한 결과에 세계는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제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만큼은 화학무기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학무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 암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식작용제는 호흡기관을 공격해 폐 속에 물이 차게 만들고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합니다. 수포작용제는 피부를 태우고, 혈액작용제는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서 몸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 가장 치명적인 신경작용제. 인체 내 신경과 조직의 통신을 방해해 신경, 근육, 땀샘 등을 과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망가지게 합니다. Russia has a whole range of chemical weapons depending on how they use them and the desired effects. We know they have fourth-generation nerve agents, like the Novichok agents that were used in peacetime. They could use sarin gas or VX.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꼽힌 살인가스, VX, 노비톡은 모두 이 신경작용제 계열입니다. 살인가스는 193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어 화학무기입니다. 1980년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1995년 일본 동질교회 지하철 가스 테러, 2011년 이후 계속된 시리아 대전에서 살인가스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심장마비, 질식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은 자극을 전달하는 분해되어야 하는데 살인가스와 같은 신경작용제는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 즉 단백질과 결합해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분해되지 못한 아세틸콜린은 신경, 근육, 땀샘 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결국 인체는 과부하에 걸려 망가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아세틸콜린 에스트로겐을 잘 결합하느냐, 얼마만큼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잘 흡수가 되느냐 등에 따라서 이 특성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인가스가 세상에 나온 후 20년 뒤 살인가스보다 100배 더 강한 독성을 지닌 VX가 개발됩니다. 우리에겐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할 때 쓰인 화학무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가스와 달리 잘 증발하지도 오래 잘 녹지도 않는 VX는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무르는 지속성을 띱니다. 이 특성이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 없이 특정 대상만 공격하는 고용한 암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즉
어느 VS를 어느 부분에 이렇게 뿌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계속 그 부분이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주요 시설, 그 다음에 주요 장비 그런 곳에 그런 VS를 뿌려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에어로졸 형태로 VS를 뿌려서 마찬가지로 일반살상용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화학무기 노비총입니다. 러시아어로 새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노비총은 1970년에서 90년대 소련과 러시아에서 서방의 군사동맹 나토의 화생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구조의 신경자금제입니다. 지난 2018년 영국에서 러시아 이중 스파이 출신 세르게이 스크리팔리노가 이어서 2020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가 이 노비총에 중독됐습니다. VX처럼 지속성이 있어 활용도가 높으면서 독성은 VX의 5배에서 8배 이상 더 강력하고 특히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VX나 이런 그 사일가스나 이런 것들이 밖에 노출되면은 제일 이것들이 취약한 것이 수분이거든요. 수분에 의해서 이 분해가 있거든요. VX보다 수분에 의해서 분해되는 속도가 100배 이상 느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안정화돼요. 스크리팔리노 중독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후 범인이 버린 노비총이 된 향수병을 주어 민간인 2명이 사용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습니다. 향수병에 담아서 다닐 만큼 또 몇 개월이 흘렀음에도 독성을 유지할 만큼 위험한 화학물입니다. 신경자금제는 유사한 화학 구조로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가능해 현재 노비총보다 강력한 화학무기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비밀스럽게 또 더 강력하게 발전 중인지도 모릅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이전,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와 테러 집단은 계속 사용해왔고 협약의 빈틈을 이용해 또 새로운 화학무기를 만들어왔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장에 참석한 협상단이 독성 화학물질에 중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한반도도 화학무기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휴전선 북쪽의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화학무기의 폐기를 외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화학무기에 대한 공포는 침묵 속에서 계속될 뿐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뻔한 마음으로 작게 침묵을 깨며 마무리합니다. TBS 조주현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 화학무기의 그 위험성 그리고 그 화학무기가 얼마나큼 지금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 잘 나온 영상이었는데요. 저 중간에 나왔듯이 저는 현역 군인, 그쵸? 군인 거 뻔히 보이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지금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무기의 어마무시한 화학무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큰 주제를 갖고선 또 군인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기도 하고 마지막에 나왔듯이 지금 현재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공공연하게 화학무기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학무기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경자금제는 결국 화학물질에 해당한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화학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신경자금제는 급속상 살상을 일으키고 증상은 동공축소부터 이렇게 결국은 호흡이 멈춰서 죽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제 또 테러가 있다라면 이런 화학 자금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독면이나 보호의가 있어서 군인들은 이렇게 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전은 조금 약간 부족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잠깐 보여줬는데 이제 화학 무기의 신경작용제의 결정적인 특징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거를 신경을 전달을 하고 나면 아세틸콜린이 전달하고 나면 얘가 분해가 돼야지 이게 다시 계속 신경을 이렇게 계속 자극하지 않는데 이 계속 이 분비되고 나서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런 단백질을 막습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더 이상 효소가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아세틸콜린이 계속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과하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보면 이렇게 PO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가 이제 인이고 O가 이제 산소인데 이렇게 P하고 인과 산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구조가 아까 VX 구조와 비슷하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거기서 설명했던 노비촉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물질 노비촉에 대한 물질보다도 한 단계 위에 2006년에 약간 잘렸는데 2006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알렉시아 나발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홍차를 마셨는데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차 안에 폴로늄이라는 어마무시한, 한마디로 우라늄 같은, 그래서 우라늄 같이 어마무시한 그런 악타나이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홍차가 그냥 똑같은 홍차인 줄 알고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계속 이제 디케이가, 우린 디케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방사능이 나와서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이게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몸 안에서 계속 방사능이 나와서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내부 피폭이 있어 죽습니다. 2주 만에. 그때는 이제 영국에서는 이게 러시아가 일으킨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아직도 러시아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전 러시아 이중 간첩이었던 이 스크리팔, 아까 나왔었는데 스크리팔 부녀와 그 다음에 그걸 감시하고 있었던, 감시가 아니라 도와오려고 했던 경사가 마찬가지로 노비촉이라는 새로운 화학 무기에 이제 중독이 되고요. 그 중독을 시키고 나서의 그 노비촉의 물질은 이 방금 전에 나왔던 동영상에 나왔던 이렇게 향수병에 넣었습니다. 근데 향수병을 버리지 않고 그 체리티 박스, 즉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리티 박스에다 넣어줬는데, 그 체리티 박스에 있는 거를 이분이 주워서 여자친구한테 선물합니다. 여자친구는 그걸 뿌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쓰러지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또 나왔던 알렉시아 나발리라고 하는 푸틴의 그 야당의 정적에 해당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노비촉에 중독이 되고 구금이 다시 회복이 됐지만 다시 회복되고 나서 러시아로 갔다가 구금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사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영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났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노비촉이라는 무시무시한 물질이 있었는데, 신경자연제의 물질인데, 이거는 방금 보였던 것처럼 VX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하고, 이거는 구소련이랑 러시아가 몰래 20-30년간에 합성을 했습니다. 몰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러시아와 나토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그 마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몰래 이런 화학 무기 중에서도 엄청 독성이 강한 걸 만들어서 나토가 갖고 있는 화생방 체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고 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질이 이제 쓰여졌던 거죠. 저희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화학 무기라든지 독성 무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가 하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화학 계산이라는 연구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막 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전자 상태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그런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양자화학, 양자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양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자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전자들에 대해서 잘 계산을 하면 그 물질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 계산을 잘하면 그 물질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그런 연구를 해서 결국 제가 연구를 그 양자화학 계산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온 간략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우라늄 즉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우라늄은 통상적으로 우라늄 그 광산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더 많은 우라늄이 실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바다에 해당하는 우라늄을 캐기 위해서 우라늄과 이렇게 본딩이 잘 되는 우라늄과 가장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물질을 찾아서 실제로 바다 밑에 이런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다가 이걸 달아가지고 바다에다 이렇게 띄워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여기에 우라늄이 나와서 실제로 긁으면 이렇게 우라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캐기 위해서 광산에서 캐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우라늄을 캘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거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지금 그 적혈구의 색깔이 빨간 이유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단백질 안에 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런데 우리는 뭐 음식을 먹으면 철도 먹지만 뭐 아연도 먹고 구리도 먹고 많은 것들이 먹는데 철이 여기에만 딱 달라붙는 이유는 철과 이 힘이라고 하는 요 유기구조하고 잘 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슷하게 이 예를 들면 이런 물질을 잘 이런 데다 딱 두고 바다에 이렇게 두고 나면 예를 들면 철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R이라고 해당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조에 가장 좋은 우라늄이랑 잘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양자화학 계산을 해서 어느 게 더 잘 이게 붙는지 등등에 해당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관련된 연구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지하수에 이런 우라늄이라든지 뭐 아메리슘,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었던 그런 많은 그 독성 그런 그 물질들이 있으면 독성 메탈 물질들이 있으면 얘를 잘 뽑아내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플루토늄을 가지고 플루토늄이 만약에 물에 있을 경우 어떤 것들이 이걸 잘 뽑아내서 얘네들을 지하수나 그런 데에 없앨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양자계산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양자계산 연구를 했는데 이 논문을 보고 그 유튜브에 이것도 그 인터뷰를 했던 건데 논문을 보고 IAEA 그 지금 핵을 이렇게 사찰하는 국제기구에서 와서 저를 사찰을 했습니다. 너 핵무기 갖고 있냐고. 근데 실은 이거는 정말 그냥 계산만 한 거였거든요. 양자 계산만. 근데 IAEA 사찰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IAEA 사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온 사람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이 그 계산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자화학 계산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POW에 해당하는 이런 그 신경작용제 물질들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아까 전에 효수랑 이렇게 만난다고 했는데 이 만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양자 계산을 하면 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역으로 알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물질에 해당하는 노비초과 같은 물질은 더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독성이 강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고 또 좀 특이하게 이 물질의 구조는 이런 물질의 구조는 여기에 해당하는 구조는 신경작용제인데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질식작용제에 해당하는 구조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두 개를 합한 즉 나쁜 화학무기 두 개를 결합하고 있는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그게 논문이 돼서 이제 많이 인용이 돼서 이게 인용이 많이 됐던 이유는 많은 그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던 이유는 노비촉이라는 물질이 왜 이게 독성이 강한지를 최초로 이제 밝힌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왜냐면 실험한 게 아니니까 계산만 한 거니까 우리 시뮬레이션만 한 건데 근데 최초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밝힌 논문이어서 그때 당시 이제 많은 곳에서 그 인용이 됐었습니다. 많은 인터뷰도 하고 그러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OPCW 즉 CWC에 해당하는 이런 국제기구인 OPCW라는 화학무기 국제기구가 있는데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이 OPCW라는 국제기구 마치 이제 UN 기구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국제기구에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하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이 국제기구에는 그
워낙에 화학무기 금지를 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노벨 피스 프라이즈,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그래서 지금 아직도 어떤 기구가 국제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탄 게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인데 그만큼 화학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퍼치는 걸 잘 막았다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한 기구가 되겠죠. 이 국제기구에서는 그래서 이 노비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홈페이지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VX라든지 살인가스 등등에 해당하는 구조가 여기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막 올라와 있는데 이 구조에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노비촉이 구조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물질의 구조들은 절대로 우리의 허락 없이 합성을 하거나 몰래 만들거나 누구한테 쓰거나 그러면은 모든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다 그 경제적으로 또 여러 정치적으로 힘들게 외교적으로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이거를 갖다가 확산되는 걸 이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비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리스트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가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만 가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 노비촉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보고선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노비촉과 같은 물질로 이렇게 수만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물질을 어떤 물질인지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물질이 실제 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물리화학적 성질을 띠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많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이런 화학 무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이 물질에 해당하는 각각의 물질에 해당하는 특히 물리화학적 성질과 그 다음에 독성에 대해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실은 합성입니다. 즉 각각에 해당하는 물질을 전부 다 만들어 봐서 이 만든 걸 가지고선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물리화학적인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는지, 물에는 잘 녹는지 안 녹는지 하는 건데 당연히 이 수만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구조를 모두 다 합성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워낙에 위험하니까. 이 물질을 합성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제가 한 방법이 바로 AI 기법을 사용해서 이 화학물질의 구조만 넣어주면 이 화학물질이 얼마만큼 독성이 있는지 이 화학물질의 구조만 넣어주면 이게 물에 잘 녹는지 전 증기압을 했는데 하여튼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하는 AI 한마디로 모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AI 모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모델 중에 어떤 AI 모델이 있는데 그 AI 모델한테 딱 강아지 사진을 주면 나 강아지야, 이건 강아지야,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야 라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AI 모델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모델한테 강아지 사진, 많은 사진과 많은 고양이 사진을 주고 AI한테 학습을 막 하라고 하죠. 이거는 고양이, 이건 강아지야 라고 막 학습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고양이라고 제대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빅데이터, 즉 사진들이 많은 사진들과 비슷하게 빅데이터를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구조, 어떤 화학 물질에 따라서 증기압이 얼만큼인지 또는 독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노비촉 구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증기압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는지를 만드는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라는 중요한 화학 물리화학적 성질을 만드는 거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자화학 계산 방법 등을 같이 사용해서 독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든 걸 가지고 논문 잘 이렇게 내가 이런 연구를 잘했으면은 이제 논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게 하고 나는 이런 연구를 했으니까 이게 잘 퍼졌으면 좋겠고라는 그런 게 하는 방법이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논문을 냈는데 논문의 이름이 CWC 리스트 업데이트 아까 전에 말씀드린 OPCW에서 하는 이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화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 즉 AI 기법을 이용해서 노비촉 예상 물질에 대해서 증기압과 그 다음에 독성에 대해서 예측을 한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냈고 논문에 크게 이 논문을 설명하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데이터들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퍼 프레셔, 즉 증기압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독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과 양자 계산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노비촉 구조에 대해서 넣으면 이게 얼마만큼의 증기압인지 얼마만큼의 독성이 해당하는지 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준비하는데 좋으니까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제가
연구한 이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해서 논문의 표지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나와서 이 연구는 되게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표지 논문까지 됐고, 저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OPCW에서 초청을 받아서 작년에 일주일간 가서 제가 지금 방금 개발한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있은 일이고, OPCW의 전체 그 회의 사이언티스트들의 회의할 때 제가 발표를 하고 이 관련된 연구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미래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AI 기법들이 이런 화학 무기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의 그 평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군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최초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도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발표를 하고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식별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화학 물질이 종류가 뭔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몇만 종 중에서 어떤 화학 물질인지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마저 하고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화학 물질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에 해당하는 것도 다 화학 물질이고, 아까 전에 여기 실험하셨던 것도 다 화학 물질이고, 계속 화학 물질이 늘어나는데 그 화학 물질을 정말로 어떤 물질인지를 이렇게 잘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식별하거나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시스템은 있는데 그게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자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겠다 라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저희 군사관학교에서는 지금 양자계산,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실험을 포함해서 이전 노비촉과 같은 물질 또는 차세대 미지 독성 물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는 연구를 계속 수행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수행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할 때 이제 특히 도움을 많이 줬던 이제 연구재단 펀드,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이제 펀드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연구재단 분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원 분들이랑 거기 펀드에 되게 감사하고,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많은 분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육군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짧지만 또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다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